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불비례대표성에 대해서 배웠죠.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불비례대표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거제도는 이제 정당 체제, 특히 정당의 수로 표현된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정당 체제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정당의 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양당 체제, 다당 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또 더 구체적으로 뭐 2당 체제, 3당 체제, 4당 체제 이렇게 정당의 수를 이용해서 정당 체제를 우리가 define 하는데, 그렇다면 2당, 3당, 4당 그렇게 부를 때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처럼 이제 숫자를 붙여서 정당 체제를 define 하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가 양당 체제인지 다당 체제인지,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어, 국민의힘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두 거대 정당이 있고, 이제 그 밖에 군소 정당들이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한국을 양당 체제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은 군소 정당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렇게 포함해서 5당 체제로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사용하는 개념은 raw number of parties,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을 한 정당, 각각 한 정당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카운트를 하는 것이죠. 정당을 카운트할 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21대 국회에서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다음에 정의당, 그 다음에 국민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니까 이 raw number of party의 개념에 의하면 한국은 5당 체제라고 불러야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큰 정당이나 작은 정당을 같은 비중을 둬서 부른다는 게 조금 어,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큰 정당에게 이제 상대적으로 큰 중점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적인 그런 비중을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정당 체제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허핀달-허쉬만 컨센트레이션 인덱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HH 인덱스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얼마만큼 정당 체제가 소수 정당에게 이제 집중되어 있는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득표율이 집중된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의석률이 집중된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득표율이 집중된 정도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각 정당의 득표율을 이용해서, 여기서 V1이라는 건 첫 번째 정당의 득표율, V2는 두 번째 정당의 득표율,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비례대표성에 대해 설명할 때, 불비례대표성도 이렇게 각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를 제곱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을 제곱을 하죠. 근데 이걸 결국에는 이 제곱을 하는 이유는, 이 공식을 이렇게 풀어서 쓰면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달리 얘기하면 각 정당의 득표율 곱하기 또 득표율을 하니까 이게 바로 각 정당의 비중을 의미하는데, 이 비중을 어떻게 두냐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비중으로 사용하니까, 달리 얘기하면
득표를 많이 한 정당은 더 큰 비중을 두고 득표를 적게 한 정당은 더 작은 비중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이 50%를 얻었으면 0.5 곱하기 0.5가 되니까 50%만큼의 비중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정당이 이게 40%를 얻었으면 0.4 곱하기 0.4. 그 다음 세 번째 정당이 10%를 얻었으면 0.1 곱하기 0.1이니까 득표율에 따라서 비중도 이렇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맨 마지막 세 번째 정당은 비중을 10%만 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정당이 100% 득표를 하면 부의원이 1이라고 한다면 1 곱하기 1이고 나머지 정당들은 득표를 하지 못했으니까 0 곱하기 0 이렇게 해서 0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HH 인덱스 값이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HH 인덱스가 1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한 정당에게 유권자들의 지지가 100% 집중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HH가 1일 때 집중도가 극대화되고 1보다 작아질수록 정당들이 정당 체제가 한 정당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의 Factionalization Index 이거는 이제 얼마만큼 정당 체제가 파편화되어 있는지 파편도 또는 파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HH니까 조금 전에 HH가 1인 경우 그러니까 한 정당의 유권자의 지지가 완전히 집중된 정당 체제에서는 1-1 해서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파편화되지 않은 시스템이 완전히 집중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득표를 사용해서 HH 인덱스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의석률을 사용해서 HH 인덱스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V1 제곱이 아니라 S1 제곱 여기서 S1은 첫 번째 정당이 얻은 의석률 그 다음에 S2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HH S는 이 경우는 이제 득표율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V를 붙여주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득표율에 대한 집중도라는 걸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효 선거 정당의 수는 이처럼 득표율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HH죠. HH 인덱스니까 실효 정당의 수는 HH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회 정당의 수는 의석률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HH S HH V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정당 체제가 시스템이 A부터 이제 I까지 있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A 정당 체제는 첫 번째 정당이 득표율을 이제 100%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HH 인덱스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편화된 정도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ENEP를 계산하면 Effective Number of Electoral Parties 또는 Elective Parties 그걸 계산하면 그 실효 선거 정당이니까 실효 선거 정당이란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당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한 정당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의 100%를
다 얻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비정당 체제는 첫 번째 정당이 90%를 얻었고 두 번째 정당이 약 10%의 지지를 얻었죠. 이 경우는 라운 넘버 파리는 양당 체제, 2당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정당의 지지를 이제 거의 다 흡수했기 때문에 양당 체제라고 좀 부르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달리 얘기하면 그 일당 체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한 정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HH를 계산하면 집중도는 0.82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죠. 그리고 파퓰라 정도는 0.18 그리고 ENEP를 계산하면 1.22 거의 일당 체제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ENPP 만약에 의석률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가 의석률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의회 정당이니까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정당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정당이 약 1.2개쯤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C 정당 체제는 양당 체제이긴 하지만 첫 번째 정당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우 거의 10% 그러니까 50%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당 체제 D처럼 완전한 양당 체제죠. 그런데 C 정당 체제는 A 정당이 10%의 지지를 더 얻고 B 정당은 이제 10% 지지를 덜 얻는 경우죠.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럴 경우는 양당 체제라고 이제 부르기는 어렵고 하지만 ENEP 또는 ENPP를 계산하면 1.9이니까 거의 양당 체제지만 한 정당이 더 높은 득표율 또는 높은 의석률을 얻었기 때문에 온전한 양당 체제라고 이제 부르기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당 체제 이제 D가 온전한 양당 체제로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체제 G를 보면 또 세 정당이 완전히 똑같이 득표를 나눠 가진 경우 이 경우에는 3당 체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당 체제 I는 또 역시 네 정당이 완전히 동등하게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 그 경우는 또 4당 체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세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EFG의 경우 세 정당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정당 체제는 2.38 실효 정당의 수가 2.38이고 그리고 G 정당 체제는 이제 3으로 표시가 되죠. 그 이유는 이에서는 첫 번째 정당이 득표를 첫 번째 정당에 이제 득표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또 의석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양당 체제 2.38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효 정당의 수, 실효 의회 정당의 수는 정당의 상대적인 크기를 감안해서 우리가 정당 체제를 정당 체제에서 몇 개 정당이 실효적으로 득표를 하는지 또는 또 실효적으로 의회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갤러거 인덱스, 그러니까 불비례 대표성하고 그 다음에 실효 선거 정당의 수, 그 다음에 실효 의회 정당의 수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3대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선거가 이제
치러졌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대가 보면 6대째부터가 이제 박정희가 집권한 기간이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전두환 때고. 그래서 불변의 대표성을 먼저 살펴보면 6대째 불변의 대표성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왜 6대째 이처럼 불변의 대표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냐면, 그러니까 불변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제 선거제도하고 그리고 이제 단순 다수 선거에서, 그러니까 소선거구에서 승률이 주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소선거구 승률이 왜 중요하냐면, 소선거구에서는 주로 꼭 50%를 넘지 않아도 후보들이 뭐 한 40%에서 그 이상을 받으면 지역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두 후보만 경합하면은 50%를 넘어야 되지만 뭐 서너 정당이 경합할 경우에 군소정당 후보들이 그래도 뭐 한 5에서 10% 이상의 표를 군소정당 후보들이 가져가면 큰 정당, 남은 두 정당 중에서 한 후보는 뭐 40% 정도를 득표해도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정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개 선거구에서 100개 선거구 지역구를 한 정당이 한 45% 득표로 모든 지역구에서 전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얘기예요. 한 45%의 득표로 각 선거구를 승리를 해서 100개 선거구를 싹쓸이하게 되면, 그러면은 의석률은 100%가 되게 되고 득표율은 45%가 되게 되죠. 그러면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가 자그마치 55%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에서 몇 개의 지역구를 어느 정도의 지역구를 싹쓸이 했는가에 따라서 이 불교의 대표성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선거제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선거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선거제도의 효과라고 하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의석수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히 이제 군사 정권 때 이 비례대표 의석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면 제1당, 즉 민주공화당 또는 민정당, 전두환의 민정당의 과반수를 확보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아주 압도적인 그런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활용했다고 얘기했죠. 그때는 뭐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이름 자체가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원래 전국구가 이제 말로는 직능대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박정희를 지지하는, 박정희가 임명하다시피 한 뭐 그런 의원들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제 사용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6대째 어떻게 이렇게 거의 25% 이상의 불교의 대표성을 기록했냐. 그러니까 25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정당들의 이제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비중 평균이 25%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6대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주공화당이 총 131석 중에 88석의 지역구를 싹쓸이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구에 오히려 지역구에서 발생한 불변의 대표성이 전국구에서 발생한 불변의 대표성보다 더 높게 됐어요. 그러니까 88 계산해 봅시다. 88 나누기 131은 약 67%예요. 67%의 지역구를 이겼는데 그 당시에 비례대표 의석률은 50%고 그리고 또 소선거구에서 득표율은 33.5%밖에 못 얻었어요. 33.5%. 이게 이제 득표율. 이게 이제 지역구 의석률. 이제 33.5%인데 왜 50%를 얻었냐? 그거는 제1당에게 과반수를 무조건 주는 그런 왜곡된 비례대표 방식에 의해서 제1당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50%를 가져갔고 그런데 지역구에서 자그마치 67%의 지역구를 싹쓸이했기 때문에 이 소선거구에서 발생한 불비례 대표성이 오히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역구 득표율은 33.5%밖에 안 되는데 자그마치 67%나 의석을 가져갔으니까 굉장히 큰 괴리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7대째는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처럼 높은 불비례 대표성이 발생했어요. 민주공화당이 자그마치 131석 중에서 102석의 지역구를 승리했어요. 131개의 총 선거구 중에서 102개의 지역구에서 승리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102 나누기 129 이렇게 하니까 79%. 근데 득표율은 50.6%. 약 51%의 득표율. 지역구 의석률 득표율. 그러면 이 괴리가 자그마치 48%죠. 이게 이제 민주공화당만 이렇게 되고 또 이제 48 곱하기 이제 비중 이 괴리만큼의 비중을 둬야 되니까 0.48 곱하기 0.48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다른 정당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거는 지역구에서 발생한 불비례 대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전국구에서 발생한 또 이제 불비례 대표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비례대표 의석을 61.4%를 가져갔어요. 비례대표 의석.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만의 불비례 대표성을 계산하면 또 61.4%만큼의 비중을 둬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전체 의석에 대한 불비례 대표성이니까 전체 의석의 전체 의석의 의석률을 계산해서 득표율과의 괴리를 계산해서 비중 평균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선거는
이처럼 엄청난 불변의 대표성이 발생한 이유는 이제 지역구 싹쓸이 또는 지역구 석권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로 물론 이제 제1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주는 그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 효과보다는 지역구 싹쓸이 효과가 있고, 그리고 21대도 이제 그런 효과가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1대 선거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를 굉장히 많은 지역구에 승리했죠. 민주당이 보면은 163개, 그리고 지역구 정당 득표율은 33.4%, 지역구 득표율은 거의 50%인데 163개를 싹쓸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는 163개 지역구에서 승리했는데 전체 지역구 수가 253석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비율이 13 나누기 253은 64.4%. 그러니까 지역구의 64.4%에 승리했는데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은 49.9%. 하지만 정당 득표율은 33.4%밖에 안 돼요. 33.4%. 그러니까 굉장히 정당 득표율하고 지역구 의석률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처럼 커다란 GI 인덱스 결과가 산출된 거죠. 20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효과죠. 20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25.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22.5%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지역구는 약 그러니까 지역구를 253개 중에서 110개니까 110개 지역구에서 승리했는데 253개 지역구 구석이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110 나누기 253, 그러니까 43.4% 지역구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하지만 정당 득표율은 22.5%니까 여기서 또 이제 큰 괴리가 발생해서 그래서 GI 인덱스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8대째 다시 이제 군사 정권으로 돌아가서 이제 8대째는처럼 비례대표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민주공화당이 이전처럼 많은 지역구를 이제 승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8대째는 초선거구의 승률이 56.2%, 그러니까 전체 153석 중에서 지역구 153석 중에서 86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86분의 153, 그러니까 가까스로 이제 약 56.2%, 가까스로 이제 과반수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이제 점점 지역구에서 승률이 이제 하락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제 유신 체제를 선포하면서 유정회라고 하는 그런 입법 조직을 만들어서 100% 전국구 의석을 다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민주공화당이 10대째는 44.2%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치우고 9대째부터 살펴볼까요? 9대째는 지역구가 146분의 73, 그러니까 딱 50%니까 과반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10대째는 인기가 더 하락해서 소선거 의석이 154분의 68.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반수가 깨졌어요. 그래서 소선거 의석률이 44.2%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반수를 확보하게 됐냐? 유신 때는 비례대표 의석, 그러니까 73석이나 비례대표 의석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73석 중에 73석을 다 민주공화당이 100%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반수를 넘겼고, 그다음 10대째는 또 비례대표 의석을 77개를 만들어 가지고 77석 중에 77개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과반수를 넘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이런 불비례대표성, 그러니까 군사 독재 때 발생한 불비례대표성은 이제 비례대표 의석의 효과,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이제 전국구 의석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는 지역구 효과,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구 효과하고 비슷한 거는 20대, 21대 지역구 효과.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는 전국구 의석을 제1당에게 유리하게 그런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효과는 이제 사라졌지만 여기 민주화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불비례대표성은 주로 지역구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구 득표율에 비해서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ENEP하고 ENPP를 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한국은 약 ENPP가 대략 한 2.5 정도 되고 ENEP는 약 3.5 정도쯤 돼요. 물론 이제 들쑥날쑥하지만, 그리고 이제 ENEP가 ENPP보다 더 위에 놓여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동시에 같이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불비례 대표성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 ENEP하고 ENPP하고 이제 갭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항상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ENEP하고 ENPP가 완전히 같다는 의미는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완전히 같아지면은 ENEP하고 ENPP가 같아지겠죠. 똑같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ENEP하고 ENPP가 차이가 나면 날수록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비례 대표성이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불비례 대표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ENEP하고 ENPP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이런 사례들도 있죠. 이런 사례들은 왜 그러냐면 정당의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의 수가 이 당시에는 세 정당이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새 정당이 완전히 득표하고 의석을 똑같이 나눠 가지면 3당 체제 ENEP하고 ENPP가 3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정당에 완전히 득표가 집중되면 1당 체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당 체제 ENEP하고 ENPP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1과 각각 3이 되니까 어, 이 괴리가 아무리 커봤자 어, 3 이하겠죠. 근데 이제 경합한 정당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처럼 뭐 5당 체제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갭이 커지는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불비례대표성하고 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갭이 커지고 또 하나는 정당의 수, 그러니까 선거의 경쟁에 임하는 정당의 수, raw number of party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raw number of parties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패턴은 아무래도 불비례 대표성이 증가하면 이처럼 ENEP하고 ENPP의 갭이 커지고 또 이 선거의 경쟁에 임하는 정당의 수가 또 증가하면 이 갭도 커지겠죠. 그리고 ENEP하고 ENPP가 이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득표율과 의석률이 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모두 같게 되면 즉 완전한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면 ENEP하고 ENPP가 같아지겠죠. 그 다음 이제 노트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선거 제도들하고 그 다음에 ENEP 하고의 ENPP 그러니까 실효 정당의 수하고 이제 관계를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39개 민주주의 국가 선거 제도를 이제 다 일일이 위키피디아나 이제 거기 들어가서 다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39개 민주주의 국가를 살펴봤는데 각각의 이제 선거 제도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선거 제도들이 나오는데 단순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주는 이제 즉각 결선제, 그러니까 instant runoff system, 그러니까 alternative voting system이라고도 하죠. 선호투표제. 그리고 뭐 복층형 비례대표제도 여러분 배웠고, 그 다음에 단순 다수제, 지역구 소선거 선거, 그 다음에 혼합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다 여기 이제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 세계 모든 선거 제도를 거의 다 이제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치학과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의석수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명부 유형도 폐쇄형, 또 선호투표, 부분 개방형,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지역구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 예비 선거로 공천하는 방식, 그리고 또 폐쇄형, 그러니까 혼합형 선거제도는 당연히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를 따로 치르기 때문에. 그다음 의석 배분 방식은 이제 동트, 두루 그리고 이처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어, 도 또는 지역에서는 헤어 방식을 사용하고 국가별로는 동트를 사용한다.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비례대표 선거구가
도 수준에도 있고 지역 수준에도 있고 또 국가 수준에서 뽑는 세 종류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평균적으로 2.1개 정도의 어, 수준에서 어,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한 7.2개, 평균적으로 7.2개 정도의 비례대표 선거구를 가진 의원들을 뽑고, 국가에서는 또 국가 전체에서 25개의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에서는 4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 43개의 지역구가 선거구 크기의 평균을 내면 2.1개 정도 되고, 그리고 9개 정도의 지역 수준의 또 지역구 선거구가 있는데, 지역구 선거구의 선거구 크기 평균은 7.2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전국구에서 하나의 선거구가 있는데 25명을 선발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복잡한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장벽은 이제 법적인 진입장벽이 각각 국가들로 있고, 또 실효 진입장벽.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는 굳이 법적인 진입장벽을 둘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 선거 크기도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내가 이건 일일이 찾아봐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뭐 국가별로 다 암기할 필요는 뭐 전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들의 선거제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단순 비례대표제가 뭔지, 즉각 결선 제도가 뭔지, 그리고 뭐 부분 개방형 명부가 뭔지 이미 여러분은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다 이것도 여러분이 병렬형은 혼합형 선거제도 중에서 지역구 선거와 그 다음에 비례대표 선거를 이제 따로 치르는 선거제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배우지 않은 내용은 이제 보너스 비례대표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비례대표제로 뽑기는 하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1당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과반수를 확보한 1당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군소정당이 난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1당에게 보너스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하겐 바흐 비숍 시스템이 있죠. 이거는 뭐 일종의 의석 배분 방식인데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위키피디아에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따로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표를 보면 뭐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평균을 대충 보고 선거 제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례대표제, 단순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국가가 이제 26개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준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국가가 9개 국가. 자, 준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이제 병렬형 선거제도하고 SNTB 이제 그런 국가들이죠. 단순 다수제는 5개 국가.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는 이제 단순 비례대표제 플러스 혼합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단순 다수제를 사용한 국가가 매우 극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나경원 씨가 그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단순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의석수 평균은 269개. 그 다음에 명부 유형 보면은 이제 개방형 명부가 10개, 폐쇄형 명부가 이제 14개 가장 많은데, 이제 폐쇄형 명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례대표제도, 단순 비례대표제에서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혼합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항상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처럼 폐쇄형이 많고, 이제 그 중간 부분 개방형이 이제 10개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부분 개방형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이처럼 일부 국가는 구소련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폴란드나 슬로베니아, 근데 이제 스웨덴이나 그 다음에 여기 노르웨이, 그리고 물론 이제 이태리 일부 남유럽 국가들도 부분 개방형을 최근에 사용하게 됐지만 전통적으로 이 스칸디나비아 컨트리들, 그리고 복지국가가 잘 발달한 국가들,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 다음에 덴마크, 이런 국가들이 이제 부분 개방형을 많이 쓰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구소련 국가들도 이렇게 부분 개방형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석 배분 방식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동트 방식, 그리고 진입장벽은 약 3.6, 이제 한국은 이제 3%죠. 여기 한국이 있으니까 비교하면 3%. 한국은 이제 헤어 방식이니까 가장 비례대표적인 방식이지만 뭐 비례대표 의석수가 뭐 47개밖에 안 되니까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는 지역구가 253, 걔가 지역구 크기가 이제 1이죠. 소선거구니까. 그리고 47개의 전국구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평균을 내면, 비중 평균을 내면 8.21쯤 나오죠. 그러니까 비중 평균을 어떻게 되느냐? 전체 300석 중에서 253석이 이 정도 비율이 지역구 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300석 중에서 47석 이 정도 비율이 지역구 크기가 47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8.2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수치들은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전부 내가 찾아가지고. 선거 크기는 낮은 수준이 1,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이 47이죠. 253이 아니라 47. 그러니까 높은 수준 비례대표 의석이 선거 크기가 47, 낮은 수준은 소선거구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거 수는 낮은 수준이 253,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이 1개의 전국구 이렇게 되고, 임기는 4명, 그리고 평균을 보면은 4.1 정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임기가 4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국의 실효 정당의 수는 2.39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뭐 양당 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병립형 선거제도, 최근에 이제 준연동형으로 바꾸긴 했지만 민주화 이후에 병립형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준비례대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 다수제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당 체제가 이렇게 형성됐고, 1인당 인구는 16만 9천 명.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11만 7천 명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의원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인구 대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서로 이제 정치 싸움만 하고 있고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일은 별로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의석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거부감이 많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에도 굉장히 거부감이 많죠. 이제 이게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당 체제와 선거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운 이론적인 예측을 이제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선거 공식에 대해서 배웠고, 그 선거 공식에서 단순 다수, 다수제 선거 제도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 준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례대표제가 있었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다수제에서 준비례대표제로, 준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로 가면 다당제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 불비례대표성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달리 얘기하면 더 비례대표제가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 두 번째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비례대표적이고 다당제가 산출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선거 크기가 실효 의회 정당 ENPP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색 점은 이제 다수제 국가 또는 선호투표제를 포함한 소선거구제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준비례대표제 국가는 이제 SNTV하고 그 다음에 병립형 선거제도, 그 다음에 새까만 건 이제 비례대표제 국가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선거 공식은 실제로 정당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수제 국가의 ENBP 평균은 2.6이고 비례대표제 국가는 4.67이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예측은 뭐 뒷받침됐죠. 하지만 뭐 이론적인 예측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선거제도를 뭐 비례대표제냐 준비례대표제냐 그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대표제 국가에서 정당의 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론적으로 새로운 발견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동의반복이죠. 비례대표제 국가니까 더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돼서 다당제가 산출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건 이제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정말로 정당 수가 늘어날까 살펴보면 이 라인 이게 이제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의 수의 증가와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기울기가 0.0이니까 선거구 크기가 1만큼 늘어나면 정당의 수가 0.02개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y 절편인데 뭐 이거는 뭐 선거 크기가 x 0일 경우에 정당의 수인데 뭐 큰 이론적인 의미는 없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거는 이제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이제 양의 기울기니까 이론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선거 크기가 커질수록 실효 우회 정당의 수가 커진다는 걸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이 기울기가 0.02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선거 크기가 10개가 늘어나면 정당의 수가 0.2개가 늘어난 거죠. 선거 크기가 10개 증가.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10명의 이제 후보를 더 뽑으면 정당의 수가 0.2개가 늘어난다는 거죠. 커다란 영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직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사례가 이 두 사례죠. 네덜란드하고 이스라엘. 이 국가는 이스라엘도 얘기했지만 네덜란드는 이제 최근에 120에서 150개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전국구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국가죠. 그러니까 이 두 국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울기가 발생한 거고, 이 두 국가를 이제 제외하고 여기 새카만 국가들만 보면 뭐 그렇게 이 빨간색 국가하고 새카만색 국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새카만색 국가들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패턴, 일정한 우상향의 패턴이 보이지 않죠. 그쵸? 지워보면 거의 이렇게 됐으니까 글쎄요, 뭐 이런 패턴이 나오긴 어렵고 거의 패턴이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선거 크기하고 정당의 수하고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 보여요.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통계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내 정의분 수업을 들은 학생이나 여론과 선거 경쟁을 들은 학생은 내가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 또 통계를 듣지 않은 학생은 이제 이 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너스 녹화 강의를 올려놨어요. 회귀 분석에 관한 녹화 강의 2개를 올려놨는데 이제 시간은 1분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수업을 들은 학생은 그냥 1분에만 들어서 그러니까 녹화 강의 출석 체크를 그냥 하고 회귀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에 대한 부담 갖지 말고 1분으로 설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식을 더 하고 싶은 사람만 듣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계 수업을 듣지 않고도 알기 쉽게 거의 수학을 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회귀 분석에 대한 녹화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유익할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통계가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전에 통계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나 또 쉽게 빨리 간단하게 스피드로 여러분이 통계를 배우고 싶으면 이 수업을 한번 녹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 첫 번째 모형에는 선거 공식과 선거 크기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전에 이론적으로 배운 의석 배분 방식 그 다음에 법적인 진입장벽 플러스 시도 진입장벽 그 다음에 이제 의회 크기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더 비례대표적인 의석 배분 방식을 채택하면 더 비례대표적인 의석 배분이 초래되고 또 정당의 수가 늘어난다고 배웠죠. 이거 법적인 진입장벽 그 다음에 실효적인 진입장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당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배웠고 또 의회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당의 수가 늘어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이론적인 예측 일단 봅시다. 선거 공식, 선거 크기, 선거 진입장벽 이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예측들이 맞는지 확인한 게 이제 이 통계 분석 결과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모형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모형에는 선거 공식, 선거 크기, 의회 크기만 분석 모형에 포함시켰어요. 조금 전에 보여준 슬라이드에 있는 그 이론적인 예측을 이제 검증을 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별표가 있으면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회귀 분석 녹화 강의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별표가 있는 결과를 우리는 의미 있는 결과로 본다. 이제 거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R 스퀘어가 뭔지 이런 것도 여러분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일단은 뭐 별표가 있는 결과하고 없는 결과만 이제 집중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이 선거 공식하고 선거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 국가들만 또 따로 뽑아가지고 분석을 한 게 모형 3이고 선거 크기가 100개 이상인 경우는 이제 제외한 또 모형이에요. 이거는 어떤 모형이냐? 조금 전에 이스라엘하고 네덜란드 선거구 크기가 이제 100개.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조금 예외적인 국가니까 그리고 이 국가들 사례 때문에 이 길기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국가들 이제 빼고 나머지 이 국가들로만 분석한 결과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선거구 크기가 100개 이상의 국가를 제외하고 분석하니까 이 선거구 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별표가 없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모형 1에서 발생한 선거구 크기의 영향력은 사실 이 선거구 크기가 100개 이상인 국가, 아까 살펴본 네덜란드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그런 국가들, 러시아하고 이런 국가들 때문에 선거 크기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 실질적으로 그 국가들 제거하니까 선거 크기는 영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꼭 검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선거 크기가 커지면은 정당의 수가 늘어날 것 같죠. 왜냐하면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국가하고 100명을 뽑는 국가하고 100명을 뽑게 되면 한 선거구에서 1%만 득표해도 의석을 얻을 수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 당연히 선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당의 수가 드러날 것 같지만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이 선거구 크기의 효과가 아니라 이 선거 공식의 효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선거 제도에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에서 선거 크기가 늘어나도 선거 크기의 효과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영향력이 있는 걸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또는 같은 준비례 국가에서 그러니까 선거 공식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이제 준비례대표제들 국가들 사이에서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 국가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면 이 준비례 국가들 사이에서 선거 크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정당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례대표제 국가들 사이에서 선거 크기가 늘어난다고 해도 선거 크기가 증가한다고 해서 정당의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여기가 이제 플러스니까 선거 크기가 늘어나면 정당의 수가 늘어나지만 그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별표가 없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 국가 내부에서 선거 크기가 만약에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 다음에 더 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 의석 배분 방식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즉 해여하고 상락의 방식, 수정 상락의 방식이 더 비례대표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른 의석 배분 방식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 동트 대 해여 및 수정 상락의 방식하고 어떤 방식이 더 정당의 수를 늘리는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또 의회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제 비례대표제 국가 내부에서, 즉 선거 공식을 비례대표제 국가로 통제하고 고정시키고 이 내부에서 이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별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론적으로 주장되었던 이론적인 예측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정당의 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고, 또 논리적으로 따져놓고 봐도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이론적인 예측이지만 검증을 했을 때는 하나도 이런 이론적인 예측이 뒷받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그런 이론적인 예측들, 그리고 우리가 꼭 이론적인 예측이 아니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당연하다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처럼 검증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우리가 학문적인 일반인들 주장과 학문적인 주장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주장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 보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얼마나 경험 세계하고 다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대학생이니까 일반인들과 다른 점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확인을 할 때만 확신을 갖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어떤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TV나 언론에서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은 대부분 데이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이제 주장들은 대부분 믿을 게 못 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는 그들이 말로만 하는 그런 주장들, 또 TV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예측을 제시했는데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거 공식이다. 근데 이 선거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변수라기보다는 이 선거제도를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한 건데 이 세 종류로 분류하는 근거가 바로 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니까 당연히 비례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 따라서 당연히 다당제가 창출되겠죠. 근데 그 밖에 조금 이론적으로 흥미롭고 과연 이런 이론이 성립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던질 만한 이런 변수들은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봤을 때는 영향력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강의 듣느라고 이제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